율곡이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5번째 이야기 바로 갈게요. 이야기가 거의 내용의 절반이니까 5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유명한 율곡이 선생이 어릴 때 이야기다. 한양에 벼슬을 가게 된 율곡 선생의 부친께서 강원도 강릉의 부인, 즉 신사임당을 만나러 오기 전에 꿈을 꾸게 되는데 청룡과 황룡이 어우러지는 꿈이었다. 이때 아직 율곡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그 후 근데 강릉집 가기 바로 전에 해가 저물어 산기슭의 주막에 머물게 되었다. 주모의 미색이 좋았으나 인내하고 하룻밤 머문 뒤 강릉 본가로 떠났다. 며칠 뒤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똑같은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주막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후 부인께서 율곡 선생을 갖게 되었는데 그 태몽이 검은 용이 부인의 집으로 날아오는 것이었다. 태몽에 따라 율곡 선생의 어릴 적 이름은 검을현, 용용현룡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찌 율곡이라는 호를 갖게 되었는가? 율곡은 밤나무 골이라는 뜻으로 율곡 선생의 고향에는 밤나무가 아주 많았다고 한다. 그 뒷이야기가 있다. 율곡 선생이 태어나고 5살이 되던 해, 웬 스님이 공양을 하러 오셨다가 묘한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댁에 귀인이 나셨는데 큰 화가 닥치겠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부친이 물어보자 스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10년 안에 이 집 아들을 데리러 건너 산주, 즉 범이 올 터인데 그때까지 쌓은 덕이 없으면 아들은 빼앗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덕을 쌓는 방법으로 뒷산에 밤나무를 1000그루를 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후 부친께서는 아들 이의를 위해 밤나무를 심고 애지중지 기르게 된다. 5년이 지나 율곡 선생의 10번째 생일날 웬 더벅머리 모양의 사내가 삿갓을 쓰고 가사를 맨 스님 복장을 하고 율곡의 강릉집을 찾아왔다. 이 집에 아들을 데리러 왔소이다. 뉘시오. 함부로 남의 아들을 데려갈 순 없소. 그러자 사내는 이런 말을 한다. 그렇다면 그대가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되는지 보아라. 부친이 답하길 밤나무 1000그루를 자식같이 길렀소. 승려 복장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가 곧장 뒷산에 가서 밤나무를 헤아리는데 1그루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옳거니 하면서 그 사내가 제주를 넘는데 옷은 그대로이나 머리가 백발에 얼굴이 일그러진 호상이요. 손발에 흰털이 숭숭하고 그 발톱이 어찌나 크고 긴지 흉흉했다. 부친과 어린 이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어디선가 나무 같은 게 나타나더니 나도 밤나무요 라고 말을 했다. 이 소리에 이 흰색범은 아쉬움을 그득 안고 물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밤나무도 아닌 녀석을 나도 밤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전한다. 나도 밤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 5편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제 새하얀 고운 털에 정체불명의 4발의 짐승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사람 형태를 한 얼굴이라는 거, 또한 소리가 호랑이나 여타 다른 들짐승들과 달리 사람 소리와 비슷하거나 시냇물 소리, 쇠 긁는 소리 등을 낸다는 점인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홀리는 소리를 낸다는 기이한 이야기들이에요. 다만 현대의 경험담이 아닌 율곡이 선생의 설화는 이상한 승려 복장을 한 사내가 직접 하얀 범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독특하죠. 또한 이율곡 전설은 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승려가 아니라 위에 미색의 주모가
아들의 탄생과 요괴의 출현을 예언하는 판도 있어요. 두 가지의 설이죠. 또한 저 나도 밤나무라는 것은 너도 밤나무가 아니라 오죽헌 부근의 밤나무와 흡사한 다른 나무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율곡을 살려냈다고 해서 활인수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장산범 이야기들은 사실 조선시대 내려오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내내 내려오는 전통 귀신 창기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람을 홀려서 끌고 간다는 내용이죠. 참고로 이이 선생의 생몰연대는 이제 1537년에서 1584년이고 저 이야기의 배경연대는 1542년이 됩니다. 성호 이익선생, 즉 1681년에서 1763년에 성호사설에 창기라는 편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창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창기란 쉽게 말해 호식을 당해 죽은 사람, 그러니까 호식을 당해 죽은 사람의 귀신, 즉 호랑이한테 죽은 사람을 말해요. 또는 물에 빠져 죽은 귀신도 창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창기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면 창기는 호랑이한테 죽었을 때 범의 노예가 되어 항상 곁에 붙어 다니면서 이 범의 시중을 들고 식사를 책임지며 길 안내를 맡는다고 해요. 이렇게 창기가 된 령은 또 다른 사람을 범에게 잡아먹히게 해야만이 범의 위권과 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다리 놓기로 다른 사람을 범에게 잡아먹히게 하고서야만 비로소 창기의 역할을 임무교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창기들은 항상 호식당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악랄하죠. 창기는 사돈의 팔촌뿐만 아니라 이웃 사촌, 친구 등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다니며 불러내 범에게 잡아먹히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옛부터 범에게 물려간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말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창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창기라는 말의 뜻이 물에 빠진 귀신도 뜻하는 점에서 이제 물귀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된 것 같네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이러한 창기는 항상 서럽게 울며 슬픈 노래를 부르며 다닌다고 해요. 이 창기를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준다고 하죠. 이미 범에게 잡혀갈 팔자라면 창기가 부르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고 하네요. 범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을 호환이라고 하며 다치기만 해도 호환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창기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들에게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점이 장산범과 일치하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창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율곡 이이 선생의 성호사설의 창기편이 있어요. 창기, 빠져 죽은 자의 혼을 창기라 하는데 범에게 물려 죽은 자도 마찬가지라 한다. 사람이 혹 물에 빠져 죽은 뒤에는 그의 친척 중에 귀신이 부르는 것처럼 물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 것을 허다히 보겠으니 참 괴이하다. 여기 보면 물귀신이 된 자나 호상을 당한 자가 죽어서 산 사람을 깨어낸다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문헌에서. 다음 이야기에서 창기의 생태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됩니다. 열하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호질. 사람은 맹용을 두려워하지 않되 범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모아서는 범의 위풍이 몹시 엄함을 알 수 있겠구나.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리게 된다. 그리고 범이 한 번 사람을 먹으면 그 창기가 굴각, 즉 이제 창기의 이름이에요. 굴각이 되어 범의 겨드랑이에 붙어 살면서 범을 남의 집 부엌으로 이끌어들여서 솥전은 핥으면 그 집 주인이 갑자기 배고픈 생각이 나서 밤중이라도 밥을 지으려 하게 된다.
두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창기는 이올이 되어 범의 광대뼈에 붙어 살며 높은 데에 올라가서 사냥꾼의 행동을 살피되 만일 깊은 골짜기에 함정이나 묻힌 화살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 틀을 벗겨 놓으며 범이 세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창기는 육혼이 되어 범의 턱에 붙어 살게 돼 그가 평소에 알던 친구들 이름을 자꾸만 불러낸다. 하루는 범이 창기를 모아놓고 분부를 내리되 오늘도 벌써 해가 저무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취한단 말이냐 한다. 굴각은 제가 진작 점쳐보았더니 뿔 가진 것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검은 머리한 것이 눈 위에 발자국이 비틀비틀 성긴 걸음을 하며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서 꽁무니를 못 감추는 그런 놈입니다. 열하일기는 유명한 실학자 박지원이 1780년에 쓴 저서로 성어사설 바로 뒷연대에 해당된다네요. 그 앞에 읽어드렸던 그거 뒷연대. 범이 세 번째 인간을 잡아먹게 되면 창기가 범의 턱에 붙어서 아는 친구들의 이름을 자꾸만 불러대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시냇물 소리 내고 뭐 이름을 부르고 이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을 먹으면은 그 사람이 범의 턱에 붙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저 위에 외할머니 장산범 경험담에 등장하는 시냇물 소리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냇물, 사람 소리 비슷하게 창기가 휘파람 소리를 낸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덕무 씨가 쓰셨던 서해 지방 행기인 서해 여언의 다음과 같은 표현도 전할게요. 서해 여언, 말을 객점에다 메어두고 해질 무렵 걸어서 남문으로 들어가 만월대를 찾았다. 언덕이 둘러있고 다리는 흰빛인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어 산도깨비 울음과 창기의 휘파람이 들리는 것 같다. 사실 이런 창기라는 요괴는 조선시대 내내 지식인들에게는 도깨비만큼이나 흔한 것으로 흔히 배신을 하고 적의 앞잡이라 하는 인간을 창기 같은 이런 비하로 쓰곤 했었어요. 또한 일부 지식인들은 창기가 나오는 날을 알고 그날을 피하는 경향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다음에 기록이 잘 보여준다고 하네요. 읽어드릴게요. 계림부윤 시 문경공 안선생의 묘지명 병서. 선생이 제조 전선사로 재직 중일 때 내가 붓을 잡고서 그 뒤를 따른 적이 있었다. 하루는 한밤중에 상희 선생을 불러들여 아무개에게 벼슬을 제수하라고 분부하였는데 조금 뒤에 오늘이 며칠이냐고 상이 하문하더니 책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살펴보고는 창기가 활동하는 날이니 오늘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선생은 일찍부터 음양가의 금기에 대한 주장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그 말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서 아르기를 왕자가 천시를 받들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행하고 싶으시면 행하소서 창기가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하니 상의 안색이 변하였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여기 나오는 문경공 안선생 안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분이 당대 고려 임금인 공민왕에게 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적혀있다네요. 즉 왕까지도 창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적어도 조선 이전에 그 고려대까지도 창기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퍼져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점이죠. 하얀 범. 창기가 장산범의 인간을 꼬임이라는 능력을 갖춘 접점이 있다면 또 하나 재미있는 오랜 기록이 더 있어요. 범의 하얀색을 설명한 이유원 이마필기의 기록이 그것이에요. 이마필기 병녀신지 100년 묵은 여우는 미녀가 되고
100년 묵은 박쥐는 신선이 된다. 두꺼비는 1000년이 되면 머리에 뿔이 나고 이마에 단서가 생긴다. 범은 500년이 되면 하얀색으로 변하고 1000년이 되면 이빨이 빠지고 뿔이 난다. 물론 100년 묵은 여우 등 허언이지만 범이 500년이 되면 하얀색으로 변한다는 설명이 등장하죠. 마지막으로 세종실록의 기록에 장산범 이야기가 많은 강원도에서 흰 호랑이를 잡은 기록이 써져 있다네요. 세종 31년 기사 5월 23일 강원도 관찰사가 흰 호랑이 가죽을 들이다. 또한 후대인 영조대에서도 이런 이상한 기록이 전하죠. 얼룩말이나 맥 같다고 한 걸 보면 하얀색과 검은색의 명확한 구분으로 신앙 같은 털이 배열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조 23년 기사 평안도에 괴수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발바닥이며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사냥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병사가 발포에 잡아서 가죽을 올려보내왔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누구는 얼룩말이라고 했고 누구는 맥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지금까지 자료조사 및 이야기를 합쳐서 이제까지가 바로 이제 여지까지 이제 나왔던 그 기록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시대를 내려오면서 있었던 기록들에서 나왔던 창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창기랑 장산범의 내용이 약간 겹쳐서 제가 얘기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자료조사 및 이제 이야기를 합쳐서 장산범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부산 장산 지역에서 6건, 이제 만월산에서 1건, 백양산 1건, 지리산 인근에서 1건, 경주 1건, 미상 이제 4건에서 목격되었고, 목격자들은 그것을 혹은 범이라고 칭해요. 흐릿하거나 털에 가려서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혹은 길쭉한 얼굴인데 사람과 같다는 것도 있고 개와 같다는 말도 있어요. 크기는 사람만 하거나 보다 좀 더 크며 순백색의 고운 털을 가지고 있죠. 나무늘보와 비슷한 형태로 2발로 설 수 있으나 다닐 땐 4발로 기어다니듯이 다니죠. 또한 크고 긴 발톱을 가졌고 매우 빠릅니다. 육식성이나 미친듯이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는 걸 보면 산에서 음식이 부족해 내려온 곳일 수 있다고 추측도 하네요. 또한 괴상한 울음소리, 또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다거나 기차가 철로에서 급정거한다거나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한다죠. 눈을 정면으로 보면 홀린다고 해요. 또 호랑이처럼 초저주파의 가능성도 두어야 한다고 하네요. 밤 혹은 안개 낀 아침에 주로 발견되죠. 또한 다른 동물들이 매우 경계한다고 하네요. 한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치면.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장산범은 과거 옛 시대부터 호랑이와 함께 존재했던 동물이지 않을까라는 한 추측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호랑이랑 같이 존재했던 또 다른 동물이지 않을까라는 추측글인 거죠. 자, 바로 북청 사자노름의 이제 사자는 이 사자에 뜻하는 게 바로 장산범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사자놀이의 기원은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서예요. 이 하얀 녀석이 온 집을 쑤시면서 뭐를 이제 먹는 신용을 하는 게 원본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자는 평범한 호랑이나 사자가 아닌 악귀를 물리치는 영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과거에 민간의 사람들이 단순한 호랑이를 영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호랑이를 마을 근처에 불러들이지 않게 하려고 옛 시대에는 이제 별의 별짓을 다 했었는데, 왜냐면 마을로 호랑이가 막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게다가 털의 색이 흰색인 것도 이 장산범의 외형과 일치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갈색이랑 다른 색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자 털에 이제 털이 흰색이 아닌 다른 색도 있었다는 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일제시대 전엔 사자노름의 사자는 모두 순백색의 털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색이 바뀌면서 갈색이랑 또 다른 색들이 생겨난 거라고 하네요. 원래 옛날 당시에는 사자노름의 사자털 색깔이 전부 다 하얀색이었대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를 기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네요. 여러가지 색깔이. 또한 다른 증언 중 하나에선 예전엔 이 장산범이 많았는데 일제시대 때 군사작전 중 계속 범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자 일본 놈들이 범을 사냥하면서 이 장산범도 같이 사냥했다고 하네요. 즉 그 당시 잡아모은 시체에 호랑이와 장산범 둘 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어떤 마을에선 장산범을 영물로 취급하여 수호신으로 모시기도 했다고 하네요. 즉 어찌 보면 장산범도 일제강점기의 피해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또한 정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산범은 지금 멸종해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해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영물로 받아지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물증과 기록이 변질되고 사라지다가 결국엔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데 보통 그 마지막이 이러한 괴담이라고 하죠. 괴담 형태는 물증이 없어 다들 흘려듣고 거짓 치부하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근처에 계신다면 한번 범 혹은 백범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전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장산범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나무늘보를 보곤 나무늘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조작된 이야기이다. 혹은 잘못 본 것이다 라고 야기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장산범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조작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준비한 장산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